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지고 또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기준도 좀 다르고 지금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 정책 자금 앞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사업자분들, 대표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책 자금은 단순히 서류만 잘 쓰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받는 게 정답이 아닌 그런 제도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은 자세하게 짚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오늘도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사업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꼭 받아서 사업을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를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이신 전지선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이자 주식회사 솔브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전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지선 심사관님. 자, 다음 또 함께 해주실 분은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김강민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이자 주식회사 솔브랩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이신 백채연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이자 솔브랩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정책자금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신청하는 법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하면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6년째 산업용 자동화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입니다. 직원 11명의 지난해 매출이 28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운전자금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업 3억 원만 승인이 됐고 금리도 3%대 중반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산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후배는 매출이 15억이고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2%대 초반 금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산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 자금 대상 업종으로 가산점이 적용됐고 화성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분류되어서 조건이 더 보수적으로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이 더 많은 저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부천 쪽에서 좀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또 이 기준이 다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후배는 나보다 매출도 적은데 왜 더 많이 지원받는지 약간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심사관님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전지선 심사관님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뭐 앞에 시청자분의 사례를 보니까 업종도 같고 비슷한 업종을 하고 계신데 매출은 오히려 이 시청자분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한도도 다르고 금리도 꽤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수도권이 지방보다 정책자금 차원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책 자금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이 함께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략적인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금리 우대, 한도 가산점, 보증 비율 상향 같은 조건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반면 수도권은 특히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는데 정책 자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도권 쪽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저희가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수도권은 대신 기술력, 혁신성, 고용 창출 같은 항목에서 점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이 지역 가산점을 받는다면 수도권은 기업 자체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왜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설계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뭐 수도권이라고 불리하고 다른 타 지역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자금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정책 자금은 매출 순서대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네. 정책 방향에 맞게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 조건만 보고 가지 말고 우리 지역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라고요. 알겠습니다. 회사의 조건,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할 때 뭐 그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나 이 회사의 상황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적으로도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역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강민 심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들었을 때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자금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같은 업종인데 왜 어떤 지역은 가산점이 붙고 어떤 지역은 안 붙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도대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자금이라는 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자금은 이 말 그대로 각 지자체가 이 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키우겠다라고 정해놓은 전략 산업의 예상을 집중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 부품 네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해양 에너지 산업을 그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 산업에 해당이 되면 금리 우대나 한도 가산점 그리고 심사 점수 가산 같은 혜택이 붙는 겁니다. 결국에 그 지역의 지자체가 또 밀고 있는 중점을 두고 있는 업종이나 이런 산업에 같이 올라타면 아무래도 좀 이득이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업종 코드만 같아지면 맞추면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예. 네, 단순히 업종 코드만 맞춘다고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기관은 이 기업이 정말 그 지역 전략 산업에 기여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가공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력 기업이나 고용 계획이 있는지까지 함께 평가를 하는 것이죠. 고용 계획 이런 것까지 앞으로의 미래 비전 이런 것까지 살펴본다라고 네.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내 사업만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정책이랑 방향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또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은 전국에 있는 공통 시험이 아니라 네. 이게 지역별로 선택 과목이 있는 시험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사업이 그 지역이 키우려는 산업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면 승인 확률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우리 업종만 보지 말고 우리의 지역의
산업 전략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업종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지자체에서 펼치는 정책과 만약에 우리가 또 거기 그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또 도전을 해서 정책 자금도 함께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백채연 심사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대표님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하는 곳 말고 거기에 나한테 나랑 정책이 잘 맞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이전을 가볼까? 그러면은 또 유리한 조건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이전 기업 특별 인센티브 같은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구조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지역을 이동을 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보조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산업 단지로 이전하거나 고용을 함께 늘리는 조건이 충족되면 가산점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전 비용이라든지 뭐 정책 자금만 보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무조건 이전을 하면 유리한 건지 아니면 요 이해관계 계산을 잘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동을 한다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이전은 주소 변경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이동해야 인정이 됩니다. 실제 설비, 인력, 매출 구조가 함께 이동해야 하고 형식적인 이전은 오히려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주소지만 이전한다고 그렇게 허투루 이렇게 심사를 하진 않겠죠. 전략적으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전은 정책 자금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네. 임대료, 인력 수급, 물류비,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책 자금 인센티브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기업의 성장 방향과 맞을 때 선택해야 의미 있는 전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역시 지역에 따라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나 액수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이 지자체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또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궁금증 또 사업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실지 정책 자금에 관련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4년째 온라인 생활용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입니다. 직원 5명에 매출은 12억 원이지만 최근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존의 은행 대출과 개인 대출, 밀린 대금까지 부담이 커져버렸습니다. 정책 자금 3억 원만 받으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에 재고 확보와 광고비 확대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밀린 대금과 대출 상환이 더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재무 상태를 본 담당자가 수익성 악화와 빠르게 오르는 부채 비율을 문제 삼았고 결국에는 보완 요청 끝에 사실상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정책 자금 아닌가요? 저는 정책 자금이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인지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자금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사업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뭐 대출이나 밀린 대금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찾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받지를 못하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백채연 심사관님께 뭐 시청자분의 사연을 좀 고민을 해결해 봐야 될 텐데 뭐 이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이런 대표님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거 정책 자금으로 일단은 좀 숨통 좀 트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정책 자금으로 뭐 대출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책 자금으로 이렇게 빚이나 대금 결제, 급한 불을 끄는 이런 전략은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책 자금은 구조 개선이나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이지 기존 부채를 메우기 위한 응급 수혈 자금이 아닙니다. 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 기업의 체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존 빚을 상환하는 데 대부분 쓰인다면 기업의 수익 구조나 경쟁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상환 주체만 바뀌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담당자나 심사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리스크로 판단을 하시겠네요. 네. 매출이 줄고 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채만 늘어나는 네네. 구조라면 담당자는 이 자금이 들어가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정책 자금은 어려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회복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 최 대표님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상황에 있는 기업은 정책 자금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비용 구조를 조정하고 수익 모델을 정비하고 재무제표를 안정화한 뒤에 자금을 투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빚으로 막는 방식은 잠시 숨을 고르게 할 수는 있어도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자금은 숨통을 틔우는 돈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려울 때 숨통을 틔우는 자금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요 사업체,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자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백지연 심사관님의 의견이셨고, 근데 그러면 그래도 현장에서 아무래도 힘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자금을 빨리빨리 또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러면 그래도 일단은 받아놓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돈만 일단 들어오면 나중에 다르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청부터 하시는 분들도 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전지선 심사관님,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문제나 나중에 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심사 단계에서 거의 다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정책 자금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사업 계획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자금 사용 항목이 너무 추상적이죠. 운영 자금, 마케팅 강화, 사업 확장 이런 표현만 반복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 담당자나 이 심사관 분들은 그런 것만 서류만 봐도 딱 아시는 거예요? 네, 바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심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서류를 봅니다. 계획 없이 구체적인 기업과 막연한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기업과 막연한 기업은 한눈에 구별이 되죠. 예를 들어서 광고 집행이 아니라 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온라인 광고 집행, 예상 전환율 2%, 월 매출 1,000만 원 증가 예상 이렇게 구조가 나와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뭐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액수, 기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심사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러면 앞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그냥 돈 필요하니까 신청하면은 안 되는 거네요. 부족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책 자금은 왜 돈이 필요한가 보다는 돈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봅니다. 계획 없이 신청하는 거는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급할 수 있지만 설계가 없는 자금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연료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흐트리는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대출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어디에 쓸 자금인지, 그 자금이 어떻게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 또 상한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금은 들어와도 기업은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급한 자금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 보이는 설계입니다. 정책 자금은 돈을 빌리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민 심사관님,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 두 분의 심사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접점이 교집합이 좀 나오는데 빨리빨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먼저 잘 짜야 된다라는 게 이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자금 받기 전에 왜 사업구조 점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지, 왜 먼저 우선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정책 자금은 이 기업을 살리는 돈이 아니라 기업의 방향을 가속시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자, 사업 구조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금을 투입하면 자, 속도는 빨라지겠죠. 네네. 네, 하지만 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출은 나오지만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 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낮은 구조. 그리고 고정비가 과도하게 높은 구조라면 자금이 들어와도 그 구조 그대로 확대될 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그렇죠? 더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광고를 늘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재고를 더 들이게 되고 그리고 인력을 추가하겠죠. 네. 그런데 수익 구조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고정비 부담만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돈이 들어가면 이 기업이 더 건강해질까? 아니면 부채만 늘어날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돈이 정책 자금이 들어갔을 때 기업이 더 체질이 개선되고 더 건강해지고 사업 방향이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점검해야 될 구조는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네. 첫째는 수익 구조입니다. 네. 자,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지와 그리고 둘째는 비용 구조, 네네. 네, 고정비 비중이 과도하진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환 구조인데요. 정책 자금을 받았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이 감당이 가능한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자금을 신청하는 건 기관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돈이 부족한 기업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돈이 들어가면 성장할 기업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수익 구조, 비용 구조, 상환할 수 있는 구조, 이 세 가지의 구조 틀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뭐 자금이 결과고 구조가 원인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사업 구조가 정리된 뒤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정책 자금은 굉장히 강력한 성장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간다면 정책 자금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 기업 본인의 회사의 구조부터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책 자금이 아니라 내 기업이나 내 사업 자체를 더 건강하게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정책 자금이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이제 신청을 하거나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세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까지 봤습니다. 시청자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또 내용이 있을지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5년째 산업용 장비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 대표입니다. 직원 8명과 함께 회사를 키워왔고 지난해 매출은 18억, 법인 설립 이후 매출도 꾸준히 상승을 했고 세금 체납이나 큰 재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설을 확장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해보자는 마음으로 정책자금 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심사 중에 대표자 개인 신용 점수 하락으로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카드론이랑 단기 연체 기록이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한도는 줄고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회사는 성장 중인데 대표 개인의 신용 문제로 조건이 달라진 현실에 좀 씁쓸함이 남았는데요. 개인 연체나 카드론 기록이 있으면 정말 크게 불리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사업을 뭐 잘 운영하고 계시고 조금씩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나도 정책자금의 요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자신 있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김가민 심사관님, 이 시청자분 경우에는 법인으로 결국엔 신청을 했는데 왜 대표자 개인의 신용까지 봐야 되는 거냐라는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책자금은 회사가 받는 돈이라고 저희는 결국에 생각하는 건데 대표님의 신용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책자금은 법인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까지 함께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의사 결정이 곧 회사의 방향이고 대표자의 재무 습관이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작은 회사는 대표의 영향력이나 방향성이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 앞에 시청자 사연처럼 대표님처럼 개인 신용이 좀 낮으면은 결국에는 무조건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네. 네, 하지만 신용 점수가 하락했거나 네. 최근 연체 이력이 있다면 기관은 리스크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책자금은 세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상환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 대표자가 개인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 채무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뭐 작은 회사면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 대표의 소비나 상환 패턴이 그대로 회사랑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결국에는 뭐 상환 의지, 능력의 지표로서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특히 초기 법인이나 이런 소규모 법인은 대표자 개인 보증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이 경우 대표자 신용은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 실질적인 심사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법인 관리만큼 대표님들 개인 신용 관리도 전략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 관리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개인의 신용 관리도 잘 해놔야 결국에는 정책 자금에서도 큰 탈 없이 지적 없이 지나갈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채연 심사관님께 여쭤볼 텐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뭐 대표님들 많이 만나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연체가 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신청이 가능한 거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뭐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거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카드값 상환이 며칠 늦었거나 뭐 예전에 단기 연체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책 자금을 받는데 결국에는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연체는 아닙니다. 네. 꼭 아셔야 할 게 연체도 종류와 기간이 다 달라요. 네, 그렇겠죠. 하루 이틀의 단기 연체와 30일 이상 지속된 장기 연체는 기간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현재 연체 중인지 이미 해소된 과거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연체가 과거 이력으로 남아 있고 네. 현재는 모두 정상 상환 중이라면 설명과 보완을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체가 있다면 심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기간은 결국 상환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도 상환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체가 있었던 이 대표님이다. 그런 기업의 대표님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언제 신청을 해야 되나? 완전히 이걸 연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차근차근 연체 관련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해도 괜찮은 건지 언제가 좋을까요? 연체를 완전히 해소한 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상 상환 이력을 쌓으신 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급하다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신용을 회복하는 기간을 전략적으로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체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지금은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지선 심사관님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이런 대표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급하니까 카드론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계시고 현금 서비스도 몇 번 썼는데 이런 거 괜찮을까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자면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급전 사용 신호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장기 대출과 달리 단기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을 가능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환 안정성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카드론 내역은 거의 좀 어렵다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건 규모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론 500만 원이 있고 법인 매출이 20억이며 정상 상환 중이라면 큰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론이 3천만 원, 5천만 원 수준이고 최근 이용 빈도가 높다면 작은 흐름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랑 그 카드론의 액수랑 이런 것들의 네. 비율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카드론은 그렇고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현금 서비스는 단기 고금리 자금이기 때문에 네. 기관에서 더 민감하게 아, 보는 편입니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 직전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다면 유동성 압박이 심하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계시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가능하면 신청 전에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정리를 하고 둘째는 최소 몇 개월간 추가 이용 없이 정산 상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정책자금은 단순히 숫자를 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대표자의 금융 관리 습관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자금 준비는 신용 관리부터 시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개인 신용도 들여다보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아무래도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좀 아니 회사가 건실한데 왜 내 개인 신용까지 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대표님들의 선택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그대로 회사에도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 관리를 또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것도 정책자금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 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네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8년째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입니다. 직원 17명, 매출 42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설 확장 자금 6억을 승인받았고 금리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금 실행 이후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책 자금 받으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 기대출 늘어나면 다음 자금은 승인받기 더 어려워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기존 대출 4억 원에 정책 자금 6억 원이 더해져서 차입금도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책 자금은 정말 세무나 신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까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도 받아봤습니다.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고 계신 박 대표님인데 매출도 뭐 42억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제 기업을 좀 성장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책 자금도 잘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뭐 신용, 뭐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다음 자금은 더 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나 봐요, 어디서.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지선 심사관님께 질문 드릴 텐데 뭐 아까 진짜 이게 맞는 겁니까? 정책 자금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정책 자금을 괜히 받아서 긁어 부스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세무 리스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책 자금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책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자금이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이 사업자분들 사이에서.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책자금은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면 설비에, 운전 자금이면 사업 운영에 사용해야 합니다. 네네. 만약 사용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면 사후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 스스로 세무 관리를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거나 신청을 했을 때의 목적과 다른 식으로 사용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승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면 세무 리스크가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오히려 자금 사용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재무 관리 체계가 더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책자금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세금 리스크도 줄이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네네.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관리 자금입니다. 받는 순간부터 사용 내역과 상환 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정책자금은 세무 리스크가 아니라 관리 책임이 늘어나는 거라고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뭐 세무조사 바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잘 이 원칙에 맞게 사용하시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강민 심사관님. 그러면은 또 걱정하시는 게 앞에 시청자분도 그러셨지만 기대출이 늘어나면 이제 다음 자금은 더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정책자금 받으면은 다음에 추가 자금 신청을 할 때 불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런 좋은 이력 때문에 한 번 더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대체로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정책자금을 많이 빌렸다는 이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는 감당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보는 것은 단순한 대출 금액이 아니라 부채 비율과 연관 상환에 대한 부담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총 차입금이 10억이라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원리금 상환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 자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차입금 아까 뭐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략 뭐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런 기준이 되는 지표가 있을까요? 총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연 3억 원인데 네. 연간 상환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숫자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정책 자금을 받은 뒤에도 상환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무 구조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면 그 이력은 더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금은 늘었는데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다음 자금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고 나서의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이 사업자분들, 대표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한 가지 뭐 말씀드리자면 네네. 대출이 많아서 불리한 게 아니라 네. 설명되지 않는 대출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 자금은 빌리는 순간이 아니라 관리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쌓이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그 대출 받은 것에 비해서
건전한 자금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약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백채연 심사관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정책 자금이 물론 체질도 개선하고 새로운 그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 받으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 기업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좀 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책 자금이 독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네네.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이 불명확할 때입니다. 승인 받을 때는 설비 투자나 운영 안정이라고 적었지만 막상 자금이 들어오면 기존 빚 정리를 하시는 분들, 단기 자금 메우기에 대부분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체질은 바뀌지 않고 상한 부담만 남게 됩니다. 둘째, 수익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부터 키우는 경우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광고를 늘리고 인력을 늘리고 재고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익 구조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다음 자금도 어려워집니다. 셋째, 상환 계획이 없이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입니다. 정책 자금은 저금리이지만 결국 상환해야 할 부채입니다. 상환 시점이 오기 전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지 않으면 2년에서 3년 뒤 기업의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네. 자, 자금 사용 목적이 불명확할 때 또 구조 정비 없이 그냥 좀 확장하려고만 하는 상황, 그리고 상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정책 자금을 뭐 무턱대고 받는 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책 자금을 좀 건강하게 잘 회사의 성장이 되는 동력이 될 수 있게 활용하려면 어떤 기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심사원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자금 투입 후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할지 숫자로 설명을 할 것. 둘째, 연간 상환액이 영업이익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할 것. 셋째, 자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정책 자금은 잘 쓰면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계획 없이 받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 자금은 돈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시험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과 함께 정책 자금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모든 기업이 받아야 돼, 모든 사업자분들에게 다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대표님의 신용도 중요하다. 기업의 재무구조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 받은 이후에 어떻게 상환할지의 계획도 잘 준비를 하셔야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잘 짚어봤습니다. 정책 자금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꼭 도움이 되셔서 더 사업 성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기업 심사관님,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정책 자금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정책 자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적용해서 하셔서 한 번 더 좋은 타이밍인지 내 기업에 필요한 건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